지난주 친구들과 일식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일본 사람들 이름 보면 진짜 다양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대부분인데 저 나라는 사토, 스즈키, 다나카, 야마모토 끝도 없더라. 혹시 왜 그런지 아나?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000개 정도의 성씨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무려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나 아는데 일본 전국시대 때 워낙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렸대. 여자들은 속옷을 입지 말고 다니라고. 그래서 아무데서나 관계를 가지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태어났고 할 수 없이 장소로 성을 만들었다는 거야. 논에서 태어나면 다나카, 산에서 태어나면 야마모토 이런 식으로.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말 10만 개가 넘는 성씨를 만들어낸 이유일까요? 오늘은 일본 성씨의 비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속설 뒤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웃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과 이름을 갖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씨라는 것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일본에서 성씨는 특권이었습니다. 천황과 귀족 그리고 무사 계급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에게 성씨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에서 귀족만이 문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씨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혈통을 증명하는 증서였고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명예를 대물림하는 통로였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씨 중 하나인 미나모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을 가진 사람은 천황의 후손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성씨 하나로 자신의 출신을 증명했고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무사들에게 성씨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이 쌓아온 명예를 내거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미나모토 가문의 누구누구다. 이 한마디에 조상들의 업적이, 가문의 자부심이,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명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 장수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을 내세웠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가문의 상징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산 대첩에서 패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자결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패배는 곧 가문의 치욕이었고 그 치욕은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다로나 지로 같은 이름만으로 불렸습니다. 혹은 사는 곳이나 하는 일로 구분되었습니다. 농가의 다로, 대장간의 지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에도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250년 동안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신분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공상이라는 엄격한 계급이 존재했고 각자의 신분은 대를 이어 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868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250년간 이어진 막부 시대가 끝나고 일본은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낡은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성씨였습니다. 1870년 메이지 정부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평민도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1000년 넘게 특권층만의 것이었던 성씨가 하루아침에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름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을 만들라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을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1875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민들이 앞다투어 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성씨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학식이 높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쓸 줄도 몰랐고 거창한 의미를 담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말입니다. 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야마모토 삼본가 되었습니다. 산의 아래라는 뜻입니다. 논 한가운데 살던 사람은 다나카 전중가 되었습니다. 강 입구에 사는 사람은 가와구치 촌구, 마을 중앙에 사는 사람은 나카무라 중촌, 숲속에 사는 사람은 하야시 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부를 때 저기 언덕 위에 사는 사람, 다리 건너편에 사는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방식을 그대로 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씨를 보면 자연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산, 강천, 들야, 숲임, 바다해, 논전, 밭전, 일본 열도의 지형이 고스란히 성씨 속에 녹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마츠시타 송하는 소나무 아래라는 뜻입니다. 마을 입구에 큰 소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살던 가족이 이 성을 택했을 것입니다.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츠시타 고노스케도 이 성을 가졌습니다. 사카모토 판본는 언덕 아래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평지가 적고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은 언덕 아래 경사진 곳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에다 상전는 위쪽 논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계단식 논이 발달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위쪽 논과 아래쪽 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구분이 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성씨는 혼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땅을, 자신이 일구는 자연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문화의 특성과도 연결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벚꽃을 사랑하고 단풍을 즐기며 눈을 감상합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씨에도 자연이 스며들었습니다. 성씨는 단순한 식별기호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물론 모든 성씨가 지명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성도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를 뜻하는 카지, 단치, 목수를 뜻하는 다이쿠, 대공 같은 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은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서양과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직업 관련 성씨가 많습니다. 스미스, 대장장이, 베이커, 제빵사, 밀러, 방앗간 주인, 카펜터, 목수, 쿡, 요리사. 서양에서는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을 정의했다면 일본에서는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은 개인의 능력과 역할을 중시했고 일본은 집단과 공동체 그리고 땅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성씨는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요? 같은 지형이라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주목했고 어떤 사람은 산 아래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나무 그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 숲 근처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작은 마을들이 산과 바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 각 마을은 거의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나카라는 성이라도 A마을의 다나카와 B마을의 다나카는 전혀 다른 집안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혈연관계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성씨라도 수백 수천 개의 서로 다른 가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또 다른 변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일본 성씨가 10만 개를 넘어선 진짜 이유입니다.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 무질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이 퍼진 것일까요? 일본 성씨가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인간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보다 자극적인 것에 더 끌립니다. 메이지 정부가 국민 관리를 위해 성씨 제도를 도입했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건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남자가 부족하니까 지도자가 여자들에게 속옷을 벗고 다니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아이가 태어났다. 자극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화제가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회수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더 기억하고 더 많이 퍼뜨립니다.
게다가 이 소문은 교묘하게 일본에 대한 편견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AV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온천 문화가 있고 혼욕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합쳐지면서 일본은 성에 개방적인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옛날 일본에서는 아무 데서나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편견이 거짓을 믿게 만드는 토양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기모노 때문입니다.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는 허리에 오비라는 넓은 띠를 두릅니다. 이 오비가 워낙 크고 두툼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상상을 한 것입니다. 저 오비를 펼치면 이불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언제 어디서든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네. 여기에 또 다른 속설이 더해집니다. 기모노를 입을 때 속옷을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기모노는 여러 겹을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안에 속옷까지 입으면 너무 덥고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일본 기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이유로 속옷을 생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되면서 쉽게 관계를 가지기 위해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1932년 일본 백화점 화재 사건까지 엮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비극입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속옷을 입지 않아서 뛰어내릴 때 속이 보일까 두려워 망설이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이면서도 어딘가 선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고 역시 일본 여성들은 속옷을 안 입었구나란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면서 하나의 큰 속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 전국시대는 혼란스러웠다. 인구가 줄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책을 세웠다. 여성들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했다. 아무 데서나 관계를 가졌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장소로 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 성씨가 많다.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각 단계가 그럴듯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속설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타 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문란했다. 일본은 혼란스러운 나라였다. 일본 문화는 저급하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함부로 대하면 우리 문화 역시 함부로 대접받게 됩니다.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해외에 퍼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주장에 우리는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바로 우리 문화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보면 불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성씨는 가문의 자부심이고 기모노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입니다. 속설은 재미로 시작되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는 무엇일까요? 1위는 사토 좌등이입니다. 약 190만 명이 이 성을 사용합니다. 2위는 스즈키 영목로 약 180만 명입니다. 3위는 다카하시 고교, 4위 다나카 전주, 5위 와타나베 도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이박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김씨는 대부분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본과는 다르지만 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토씨는 다릅니다. 도쿄의 사토씨와 오사카의 사토씨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을 쓰지만 전혀 다른 가문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한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일본 성씨의 독특한 점입니다. 성이 혈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성씨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일본에서 성씨는 뿌리를 의미합니다. 혈통의 뿌리가 아니라 땅의 뿌리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왔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마다 산전씨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 산 근처 논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자는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야마다라는 성을 사용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갑니다. 할아버지가 일구던 그 논을 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여전히 그곳은 특별합니다. 자신의 성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본인이 성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창한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오래된 무사 가문이나 귀족 가문은 여전히 혈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일본인에게 성씨는 땅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름은 조상의 영광입니다. 나는 명문가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름으로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땅을, 조상이 아니라 뿌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선택일 뿐입니다. 한국은 혈연 중심 사회였고 일본은 지연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 차이가 성씨 제도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차이가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이라고 하면 보통 학연, 지연, 혈연을 말합니다.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성씨, 이런 연결이 중요합니다. 일본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무라, 촌, 즉 마을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는 하나의 무라이고 같은 동네도 무라입니다. 그 안에서의 화합과 협력이 강조됩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화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성씨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는 기호가 아니라 한 사회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가족의 역사가, 문화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은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A는 B보다 크다, X는 Y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사물과 현상을 파악합니다. 비교는 이해의 도구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때로 우연을 가르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성씨가 10만 개나 된다. 우리는 몇천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다양하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게 좋은 거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낫네. 혹은 반대로 성씨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잖아. 우리처럼 정리된 게 더 나아. 둘 다 틀렸습니다. 성씨의 개수가 많고 적음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역사적 배경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성씨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연 중심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같은 조상을 모시는 종친회가 있고 족보를 중시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와서야 모든 국민이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연보다는 지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장점이, 일본에는 일본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혈연 중심 문화는 강한 유대감을 만들지만 때로는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연 중심 문화는 개방적이지만 때로는 뿌리 없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씨 제도는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성숙해진 것입니다. 비교는 이해를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젓가락 문화를 비교해 봅시다. 한국은 금속 젓가락을 씁니다. 중국은 대나무 젓가락을, 일본은 나무 젓가락을 주로 씁니다. 금속 젓가락이 제일 위생적이니까 한국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상을 차릴 때 여러 반찬을 한꺼번에 놓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무겁지만 내구성이 좋아서 실용적입니다. 중국은 요리를 큰 접시에 담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서 긴 젓가락이 편리합니다. 일본은 개인 식기 문화가 발달해서 가볍고 일회용도 가능한 나무 젓가락을 선호합니다. 각자의 식문화에 맞는 도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열이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성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성씨 제도는 한국 사회에 맞게 발전했고 일본의 성씨 제도는 일본 사회에 맞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우열을 가리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수준이 드러날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일본의 성씨제도는 흥미롭네. 땅과의 연결을 중시하는구나. 우리는 혈연을 중시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태도는 필수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SNS를 열면 전 세계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해외여행도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견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일본 사람들은 이상해. 중국은 원래 그래. 미국 사람들은 다 저래. 이런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한 국간말 수억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다 같은 생각을 합니까? 같은 가치관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본인은 전통을 중시하고 어떤 일본인은 현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입니다. 국가나 민족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그것은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저 문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판단하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누군가 틀리게 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 한두 번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틀리게 부른다면,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국가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름, 다른 문화의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르는 것,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일본 성씨에 대한 잘못된 속설을 퍼뜨리는 것은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곡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누구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조롱하면서 얻는 재미라면 그것은 건강한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가해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일본은 과거에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잖아. 맞습니다. 역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부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현재의 문화를 왜곡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정당하지만 후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비판도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 자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문화를 무조건 비하한다면 저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 싫은 거네.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인 혐오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마저 힘을 잃게 됩니다. 존중은 전략입니다. 상대를 인정할 때 우리의 목소리도 더 크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믿지 마십시오.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십시오. 검색해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특히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것은 빠르게 퍼지지만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둘째,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성씨가 많다는 현상 뒤에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지명을 성으로 삼는 문화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이해가 시작됩니다. 셋째, 다양성을 가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성씨제도 하나만 해도 한국식, 일본식, 중국식, 서양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편협해집니다. 다른 방식도 있구나, 흥미롭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넷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문화권 사람이 자신의 문화를 설명할 때 귀 기울이십시오. 교정하려 들지 말고 우선 들으십시오. 아니야,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대화는 끊깁니다. 일단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 그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문화를 왜곡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속설을 퍼뜨리며 순간의 재미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이해하며 진정한 교양을 쌓을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성씨의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타 문화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과의 그 술자리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속설을 믿었을까요? 왜 검증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잡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자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보다 피상적인 편견으로 재단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복잡하다는 것을, 진실은 때로 지루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 성씨의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진진한 속설보다는 덜 자극적이지만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성씨, 그 하나하나에 담긴 것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였습니다. 비하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다나카 씨의 조상은 논 한가운데 살았고, 야마모토 씨의 조상은 산 아래에 터를 잡았으며, 가와구치 씨의 조상은 강 입구에서 삶을 일구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땅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소박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양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사랑하듯 그들도 그들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듯 그들도 그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편견을 버릴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일본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보실 때 혹은 일본 친구를 만나실 때 그들의 이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안테나였습니다.